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앞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보수정당 대통령은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하는 등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편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적 그리고 도덕적 책임론은 여전히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정치권 이슈들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 해외 정상들과의 정상회담부터 5.18 기념식 참석까지 무척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원자탄의 피폭을 당할 때 우리는 식민 상태였고 우리 동포가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에 꼭 한국을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원폭 피해 생존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용남 의원님, 이 한일 관계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어떤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때만 해도 비판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너무 먼저 많이 준 거 아니냐. 근데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과 또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 G7에 참석하면서 이게 뭐랄까요? 일종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쪽이 수학을 하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내일 계획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함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는 것, 이게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원폭 피해자이면서도 제대로 피해 호소를 못했던 제1동포들의 어떤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좀 더 단단해지고 또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향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님, 원폭 피해자들 만나면서 속인주의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속인주의란 말 자체는 참 오랜만에 들어보긴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마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죠. 속인주의, 속지주의. 그런데 대통령이 법률가이다 보니까 쓰신 것 같은데 우리 일본에 살더라도 우리 국민으로서 충분히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원폭 피해 우리 동포들을 만나서 위로하고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탓하겠습니까? 잘 위로해드리고 할 필요가 있고요. 2010년도에 보면은 우리 정부가 총리질산하위원회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있지 않습니까? 히로시마에서만 5만 명 우리 동포들이 피폭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2만 명. 그리고 전체 일본인 피폭자가 한 70만 명 되는데 10% 7만 명이고 그중에 진짜로 그 절반 정도가 강제 징용된 동원된 미쓰비시 맞습니다. 중공업의 그런데 다 강제 우리가 군함도만 징용인들. 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징용 피해자들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 위로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우리 그 피해 입으신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익히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보상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하고 그 유령비를 방문하는 거 하면 이런 정상회담이 됐던 뭐 다른 자리가 됐던 이걸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서 네. 우리 원폭 피해자들 정당하게 배상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달라. 네. 또 하나만 짚어드리면 이게 제 기억에 이 유령비가 97년도인가 조성됐는데 당시에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보수 언론들도 속으면 안 된다 이런 기사들 칼럼들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번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거는 일본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그리고 우리 한국을 우리 조선을 강압적으로 병합하고 점령하고 우리 선조들을 탄압한 전범 국가입니다. 네. 가해 국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유령비에 가서 피해자 정말 좀 심하게 하면 피해자 코스프레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대통령들도 그동안 여러 가지를 상황을 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령비 가서 참배하는 건 우리 동포들을 위로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의도가 분명한 이상 네. 그 또한 경계하고 네. 일본은 절대 피해국 아닙니다. 피해국 아닙니다. 네. 그거는 분명하게 짚어줘야 된다.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방일의 핵심 중에 하나는 또 내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일 텐데요. 최수영 의원님, 네. 본격적으로 셔틀 외교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과 동시에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G7에 참석하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 G7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쿼드에 참여하는 국가들입니다. 쿼드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지금 일본, 호주, 미국, 인도 이렇게 4개국이거든요. 윤 대통령께서 이 4개국 정상을 다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약간 모호했던 어떤 중립 외교, 균형자 외교에서 탈피해가지고 우리가 중립지향형 소극적 외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국제 질서 재편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가 적극적 능동적 외교로 가겠다는 것을 바로 저는 G7에서 대통령께서 보여준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얼마 전에 이제 이도훈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 2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잘 제대로 함축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그 굉장히 이제 G7에서 이제 우리가 보여줄 게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러시아 푸틴에 대한 어떤 야욕에 대해서 규탄도 하고 또 대중 견제라는 게 아마 두 축이 이번 G7에서 가장 크게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급하게 원래 화상회의로 참석하려다가 오기로 일본은 온다는 거 했죠. 아닙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께서 정확한 자기 질서의 목소리, 내가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동안 말하자면은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식해가지고 조금 약간 이슈가 안 될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목소리를 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명확히 네. 반대한다. 이런까지 얘기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윤 대통령의 G7 참석은 우리가 다음에는 어쩌면 G8 우리가 정말 공식적인 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찬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거는 이제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참관국 자격,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을 한 건데 최수영 의원님의 전망처럼 또 여권에서도 전망을 하는 것처럼 기대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나중에는 G8에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G8으로 우리가 포함된다면야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G8에 걸맞는 우리 내부의 경제적인 여건들 이 부분도 좀 챙겨야 된다. 소위 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좀 실속을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번 미국 방문 때도 사실은 뭐 안보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핵 협의 이런 부분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그 작은 성과가 있었는데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수출이 적자로 전환된 지가 꽤 됐어요. 예. 굉장한 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이렇다 할 어떤 미국 측의 양보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단 말이죠. 이번에 일본과의 그 정상회담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번 뭐 너무 많이 퍼졌다 그랬고 이제 수확한다 그랬는데 네. 진짜 수확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협력 어떤 그 반도체 협력의 어떤 그 구체적인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좀 이뤄낸다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뤄놓은 성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류 때문에 지금 이어가고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 시기에 그것이 구체적인 반도체나 또는 최첨단 어떤 그 산업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이 결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점으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G8이 되더라도 우리의 말빨이 먹히는 거지. 네. 형식상으로 G8 들어가면 뭐합니까? 우리의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이득이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국제사회에 기여만 하고 우리가 실속을 못 차리는 네. 그런 외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경제적인 그런 면들을 꼭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한민수 의원님. 그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이 저는 그 순방을 나가고 외교를 할 때는 모두 응원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순방 갈 때 국익을 챙겨 오시라고 지지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렇게 저는 여당 지도부가 앞장서 가지고 너무 저렇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데 지난번 순방 때도 그렇고 너무 에드벌룬 풍선을 너무 크게 띄우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 대통령께서 G7 참석하신 게 이번 4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분하게 성과를 이렇게 보고 그거를 나중에 홍보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생각이 없는데 네. 네. 가자마자 무슨 G8이 될 거다. 여기 오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만 이번에 17개국에서 옵니다. 네. 우리나라가 G7에다가 7개 국가에 우리만 가는 8번째가 아니고요. 네. 17국에서 와요. 창강국 주께. 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다 있습니다. 네. 그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G8 된다고 떠듭니까? 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오고 네. 해서 제가 좀 우려하는 측면에서 저도 이제 외교부 출입도 했었고 청와대 출입단 기자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이제 G7 그 회담이 어떤 대중 봉쇄랄지 대러시아 어떤 규탄의 성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럴 때 우리 대통령께서 국제회의를 갔으니 뭐 같은 보조를 맞추는 것까지 빠져라 이런 거는 뭐 힘들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앞장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장서지 말아달라. 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경제적인 것도 우리 있고 특히 중국,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도 우리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지렛대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신중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국익, 네.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을 지키는 적절한 외교를 균형을 해달라. 잡아야 된다. 그런 외교를 해달라. 네. 예.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국정 지지도를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4월 4주에 국정 지지도가 30%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37%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5.18 민주화 기념식에 보수정당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하면서 적극적인 반대 진영이라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반대 진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취약 지지층들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동안 이제 외교에 힘을 쏟았던 것이 이제 성과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네. 대통령 지지율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전에 이제 여당에서 너무 앞장서서 에드벌룬 띄우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G7 그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G8이라는 표현을 더 먼저 쓴 거는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초청받아서 네. 그때 제 기억에 영국인가 어디 갔을 때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가 G8 국가에 이제 속하게 됐다 이런 표현은 네. 몇 년 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G7이 서방 국가 7개 선진국 모임이잖아요. 네. 근데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가 G7 가입국보다 한 2개국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태리나 캐나다보다는 우리 경제 규모가 더 크고요. 앞으로도 뭐 격차를 우리가 더 벌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그 앞서 우리보다 경제가 앞서갔던 나라 중에 남의 나라 얘기해서 조금 모호합니다만 이태리 같은 경우에 거기가 이제 정치 체제가 양원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걸 단원제로 바꾸는 정치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태리 국회의원들이 반대가 심어서 실패했죠. 그래서 그런 비효율만 그 제거해 나가면 우리가 훨씬 잘 치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태리 국회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 우리 국회가 더 문제인 것 같아서 정치 개혁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도 나눌 얘기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다시 G7 정상회의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정상회의 기간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sa용한다고 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各国要人の食事に県産食材などを活用するほか、国際メディアセンターにおいて福島県のお酒や加工食品などを提供すると伺っています。 네, 내일부터는 또 후쿠시마 시찰단이 일본에 방문할 예정이기는 한데 최소영 의원님, 물론 일본 측에서는 그만큼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안전하다. 이런 거를 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또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이제 국제 행사에도 식재료를 올리고 하는 걸 텐데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그래서 오염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염 처리수라고 이렇게 일본 정부는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가 정말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라든가 이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기회가 이번 더더군다나 G7이라 그러면 세계 정상들에게 홍보하는 네. 거니까 얼마나 욕심이 크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 2021년 도쿄올림픽 때도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프레스센터가 있는 국제회의장에서도 지금 취재단들도? 거기도 지금 네. 이제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정말 노력과 일본 정부의 이 후쿠시마산 어떤 식자재라든가 수산물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용인해 달라는 그 욕망과 의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는 우리 시찰단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시찰단이 가면서 시찰단의 정확한 이름 이런 건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그 20여 명 규모지만 통역은 4명이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역이 4명이나 포함됐다는 이야기는 정말 일본에서 모든 브리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우리 정부의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정부가 이번 사실 일본 정부가 저렇게 꺼내놓는 후쿠시마산 음식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다분히 퍼포먼스적인 거지만 그래도 우리 시찰단이 가가지고 정확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내느냐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점에서 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별도의 트랙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갔다 와서 정말 지금 우리가 일본 정부가 좀 곤혹스러워할 정도로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했다고 하니까 네. 그럼 얼마만큼 성과를 가져오는지 결국 이게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 우리가 과학이 미신을 이긴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이 먹는 것에 대한 불안은 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명확히 불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시찰단이 방문을 하는 것을 놓고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염수에 대한 실효 채취도 없이 그냥 현장 확인 방문에 그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박정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본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꼭 오염수 정화된 거 방류하는 거 문제뿐만이 아니라 벌써 오래됐죠.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에 따르면 해양에다가 폐기물을 방류할 경우에는요 주변국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냥 폐기물도 아닙니다. 소위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일본 얘기를 100번 믿는다 손 치더라도 삼중수소라고 하는 아직까지 우리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검증되지 않은 네. 그런 방사능 물질을 유출하는데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이번에 가는 것도 검증단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찰단이에요. 네. 그런데 시찰단이면 최소한 우리가 보고 싶은 거, 그다음에 봐야 되는 거, 이거는 마음껏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뭐 알프스가 가동 중이니까 안 되고 이거는 민간 시설이라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회피하기 급급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과연 시찰단이 제대로 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올 수 있느냐. 네. 일본은 지금 아까도 그 정상회의에다가 후쿠시마산 식자재 올리고 이런 홍보 노력을 안전하다라고 하는 홍보 노력을 하는데 네. 이런 홍보 노력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죠. 홍보 노력 이전에 그 안전하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변국에다가 안전함을 입증시키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먼저 돼야 돼요. 선행돼야 일본에서 되는 거죠. 먼저 입증을 시켜줘야 그렇죠.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안전하면 이것을 갖다가 희석시켜서 슬러지화 시켜가지고 매립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 그 매립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돈 안 들어가는 그냥 바다에다가 방류하는 게 가장 싸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그런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 홍보만 하지 주변국의 우려, 그러니까 이미
대지진 당시에 방사능 고농도 방사능 물질들이 이미 바다로 들어와 있고 네. 뭐 그 뒤에 뭐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변국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자국 국민도 설득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미 7월 달에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정해 놓고 한번 와서 봐라. 그리고 가서 대한민국 국민들 설득해라.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또 자세가 안 돼 있다. 이건 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G7 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 방문하고 2박 3일 있다 오는데 어떤 외교적 성과들을 가지고 와서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또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